19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시리즈 통상 1300만 부 이상, 1부에서 3부까지만 해도 200만 권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엔젤라 마슨저의 형사 킴스톤 시리즈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판매량으로만 보면 이거 꿀잼각 확실히 잡히는데, 아니 어째서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작품일까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형사 킴스톤, 한국식 이름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킴돌 누나라 부르며 기내서 맥주 한잔 같이 땡기고 싶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첫 번째 시리즈 소리 없는 비명, 지금 바로 미리 보기 구간까지 읽어드립니다. 출발! 프롤로그 라우리 리지스 블랙 컨트리 2004. 새로 쌓인 흙더미 주위에 5사람이 오각형을 이루고 섰다. 그게 무덤이란 걸 아는 사람은 그들뿐이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땅을 파내는 일은 돌에 조각을 새기는 것처럼 힘겨웠다. 모두가 번갈아 작업했다. 얼음 크기의 구덩이였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삽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전달됐다. 몇몇은 망설이고 머뭇거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아무도 저항하거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죽은 이가 결백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맹세는 이루어졌다. 비밀은 묻힐 것이다. 5사람이 흙더미로 고개를 숙였다. 흙은 벌써 서리가 끼어 번들거렸다. 그 흙에 덮여있을 시신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첫 눈송이가 무덤에 내려앉을 때 모두가 몸을 떨었다. 그리고 다들 흩어졌다. 오각형의 꼭지점들은 발자국에 밟히더니 새로 내린 차가운 눈 속에 묻혔다. 그걸로 끝이었다. 1. 블랙 컨트리 현재.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테레사 와이어트는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것만 같았다. 텔레비전을 끄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일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매일 저녁의 일상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심야 뉴스를 틀어놓기는 했지만 그녀 자신도 뭘 보겠다고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저녁 뉴스에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기적처럼 마지막 순간에 집행유예라도 선고되기를 바라는 걸까? 처음 그 청혼이 이루어진 2년 전부터 그녀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 이따금 운명이라는 간수가 찾아와 그녀를 정기의자로 데려가고 또 안전한 감옥으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은 마지막이었다. 테레사는 더 이상 이의제기도 지원도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뉴스를 보았는지 궁금했다. 다들 같은 기분일까? 이게 후회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욕구라는 걸 그들은 인정할까? 테레사 와이어트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이기적인 걱정에 파묻힌 양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대로 하지 않았으면 인생을 망쳤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계획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테레사 와이어트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심이 아닌 혐오감을 담았을 것이다. 당시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진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제보자는 거짓말쟁이였지만 믿을 만한 구석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영원히 묻혔다. 다행스럽게도. 테레사 와이어트는 크레스트 우드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그 아이와 비슷한 걸음걸이나 머리 색깔, 갸웃거리는 머리만 봐도 가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우울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하나씩밖에 없는 접시와 와인잔을 식기세척기에 넣었다. 내보낼 개도 드릴 고양이도 없었다. 한밤중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확인했을 뿐. 그녀는 한 번 더 흠칫했다. 안전점검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느낌이 또다시 들었다. 그 무엇도 과거를 막을 수 없다는 느낌. 테레사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두려워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맹세했고 그 맹세는 10년간 단단히 지켜져 왔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5분이었다. 그녀는 긴장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리란 걸 알면서도 오전 7시에 직원회의를 소집해 놓았다. 결코 지각해서는 안 되는 회의였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고 라벤더 향이 들어간 입욕제를 아낌없이 풀었다. 향기가 곧바로 욕실을 가득 채웠다. 오랫동안 목욕을 하면 와인도 한 잔 마셨으니 분명 잠이 올 것이다.
그녀는 치친용 가운과 세틴 파자마를 빨래 바구니에 깔끔하게 개어놓고 욕조에 들어갔다. 눈을 감고 몸을 감싸오는 물에 자신을 내맡겼다. 불안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래, 그저 신경이 가민해졌던 것뿐이야. 테레사는 자신의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크레스트우드 이전이라는 의미에서 BC라 부르는 37년은 마법처럼 환상적인 세월이었다. 당시의 그녀는 야심찬 비혼 여성이었다. 인생의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다. 그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월은 달랐다. 어디를 가든 공포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테레사 와이어트는 양심이란 잡힐까봐 두려운 마음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아무리 테레사지만 혼자 있을 때만큼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 정도의 정직함은 그녀에게도 있었다. 어쨌든 그들의 비밀은 안전했다. 그래야만 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진 듯한 와장창 소리가 들렸다. 먼 데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주방문에 유리가 깨진 것 같았다. 테레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랄 할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60m나 떨어져 있었다. 그나마도 이 집은 높이 6m짜리 편백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집안의 고요한 공기가 더욱 진하게 그녀를 감쌌다. 소음 뒤에 이어진 침묵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아마 누가 별 생각 없이 창문을 깬 걸 거야. 세인트 조세프 학생 2명이 내 주소를 알게 된 걸지도 몰라. 제발 그런 것이었으면. 피가 솟구치는 듯 간자놀이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기가 먹먹해서 침을 삼켰다. 몸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세를 바꾸어 앉으려 했다. 물이 욕조에서 움직이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매끈한 욕조 옆면을 짚은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 오른쪽이 다시 물에 잠겼다. 아래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생각 없이 창문을 깬 것일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졌다. 테레사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다른 세상에서라면 몸의 근육이 눈앞에 이어배도 반응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몸과 정신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꽁꽁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고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공포와 마침내 마주하자 왠지 자유로운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문에서 서늘한 공기가 욕실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들어온 형체는 그림자처럼 검고 특색이 없었다. 두꺼운 검은색 플리스가 낀 외투로 덮여있고 그 밑으로 카고 팬츠가 보였다. 모직 방한 모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왜 나야? 테레사는 마음속으로 분노했다. 가장 약한 고리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맹세를 깨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다.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였다. 몸이 죽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감각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검은 형체가 두 걸음 다가왔다. 테레사는 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아보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저 사람은 그들 넷 중 한 명일 수밖에 없었다. 테레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변이 두 다리 사이에 흘러나와 향을 첨가한 물 사이로 퍼졌다. 맹세해. 나는 말한 적이... 테레사는 몸을 세워 앉으면서 말끝을 흐렸다. 거품 때문에 욕조가 미끄러웠다. 살려달라고 빌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느라 호흡이 짧고 날카롭게 그리고 거칠게 끊어졌다. 안 돼.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문득 물이 흘러넘쳐 폐를 파티푸서처럼 부풀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녀는 애원하듯 손을 뻗으며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말한 적이... 제발 안 돼. 난 죽기 싫어. 상대는 욕조로 몸을 숙이고 장갑 낀 손을 그녀의 양쪽 가슴에 댔다. 테레사는 물속으로 그녀의 몸을 밀어넣는 힘을 느끼고 일어나 앉으려고 애썼다. 설명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했다. 하지만 상대의 손이 가하는 힘은 점점 세지기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력한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중력과 힘 차이 때문에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었다.
물이 얼굴 주변을 액자처럼 누르자 그녀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애쓰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정말이야. 말은 중간에 가로막혔다. 테레사는 자기 코에서 물거품이 빠져나와 수면에 닿는 걸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 주변을 헤엄쳐 다녔다. 수막 반대편에서 상대의 형체가 아른거렸다. 테레사의 몸이 산소결핍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테레사는 내면에서 치솟는 공포를 잠재우려 했다. 그녀가 두 팔을 버둥거리자 장갑 낀 손이 아주 잠깐 그녀의 가슴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물 위로 들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두 눈을 더 가까이에서 보았다. 상대를 알아본 테레사의 마지막 숨결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가 혼란에 빠진 짧은 순간 공격자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두 손이 테레사의 몸을 수면 아래로 억지로 집어넣고 깍 붙들었다. 테레사는 의식이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공범들은 누굴 두려워해야 할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킴스톤은 그녀의 오토바이 가와사키 닌자를 빙 돌아가 아이팟 볼륨을 조절했다. 스피커가 비발디 4개 중 여름 콘체르토의 낭냥한 선율에 맞춰 춤을 추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 폭풍이라는 이름의 피날레로 달려가고 있었다. 킴은 소켈렌치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굴러다니는 걸레로 두 손을 닦았다. 그녀는 지난 7개월 동안 복원 중이던 트라이엄프 썬더버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왜 오늘 밤에는 이 녀석에게 집중이 되지 않는지 의아해졌다. 킴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됐다. 다른 팀원들은 지금쯤 비틀거리며 더 도구를 나서고 있을 것이다. 킴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집이야 팀원들과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그건 자신에게 술집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뿐이었다. 그녀는 소켈런치를 다시 들고 트라이엄프 옆에 놓아둔 무릎 반석에 다시 꿇어앉았다. 이번 일은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오토바이 배속으로 손을 넣어 크랭크 축 뒤쪽을 더듬어 찾는 동안에도 겁에 질린 로라 H의 얼굴이 눈앞을 떠다녔다. 킴은 소켓헤드 볼트를 너트 위에 놓고 렌치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돌렸다. 테렌스 헌트는 강간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것이다. 충분히 오랫동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 킴은 혼잣말을 했다. 네 번째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킴은 다시 렌치를 돌렸지만 도무지 너트가 조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베어링, 스프로킷, 구면 위셔, 로토를 조립해 놓았다. 너트가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 이 빌어먹을 게 로킹 워셔에 조여지지 않으려 들였다. 킴은 너트가 알아서 움직이를 바라는 듯 그걸 말없이 빤히 바라보았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켈렌치 손잡이를 환한 눈으로 쏘아보며 온 힘을 다해 한 차례 더 밀었다. 나사이가 나가고 너트가 헛돌았다. 빌어먹을! 그녀는 씩씩거리며 렌치를 차고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로라 H가 벌벌 떨면서 증언한 끔찍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교회 뒤로 끌려가 2시간 반 동안 반복적으로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다들 로라가 안기조차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성폭행 후 석 달이 지날 때였다. 그 19살 소녀는 다른 피해자들의 유죄 판결이 하나하나 난독되는 내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로라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두 글자가 울려 퍼졌다. 무죄. 이유? 로라가 술을 두어 잔 마셨기 때문이었다. 술을 마셨으니까 몸 뒤쪽에서 앞쪽까지 이어진 상처를 11바늘이나 꿰맸어야 했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눈에도 멍이 들었지만 모두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애가 자초한 게 틀림없으니까 망할 술 몇 잔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킴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두 손을 떨었다. 팀원들은 넷 중 셋이 유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다. 킴에게는 그랬다. 킴은 오토바이의 상한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다. 그 빌어먹을 나사를 구하는데 거의 6주가 걸렸다. 킴은 소켓을 올레자리로 풀어놓고 엄지와 검지로 다시 렌치를 돌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트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섰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전화라니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스턴경입니다. 시체가 나왔습니다, 경위님. 그럼 그렇지. 달리 뭐가 있겠는가? 어딥니까? 스타워 브리지의 해글리가 아닙니다. 킴이 아는 동네였다. 이웃 지역인 웨스트 머시어와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었다. 브라이언트 경사님도 호출해야 할까요, 경위님? 킴은 움찔했다. 그녀는 님이라는 호칭이 싫었다. 나이는 34이었지만 누가 자신을 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동료 브라이언트가 더 도구 밖에서 비틀비틀 택시에 오르는 그림이 떠올랐다. 아니요, 이 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킴은 잠시 멈추어 아이팟 소리를 줄였다. 진짜인지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킴은 로라 H의 눈에서 분명히 비난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그 눈빛을 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킴은 사법제도를 믿었지만 사람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그 사법제도가 누군가에겐 늘 실망을 안겨줬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로라 H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자신이 대표하는 시스템에도 믿어달라고 했다. 로라가 실망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아이는 킴에게도, 킴이 대표하는 시스템에도 실망해버렸다. 자, 어떠셨나요? 이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나요? 넷플릭스에서도 탐낼 만한 여주인공 킴스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시리즈 소리 없는 비명,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